어디 탈났어요? 너무 자주 가네? 얘는 뭘 따지니? 엄마,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있죠? 애는 내가 뭘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간청해서 지켜주었어. 그처럼 깔끔하고 정갈했던 네 엄마에게 그 충격이 어땠을지. 저기 한 점 꽃잎이. 김지수. 냉장고 아래 고인 물웅덩이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은 어제 아침이었다. 하단에 깔아놓은 마른 걸레를 흠뻑 적시고도 흘러나온 누수 때문이었다. 잠에서 덜 깨어난 몽롱한 얼굴로 주방으로 걸어나오던 혜주는 순식간에 싱크대 상단에 뒤통수를 찍고 넘어졌는데 얼얼한 통증 속에 쳐다본 냉장고는 언뜻 마치 거대한 흉기처럼 보였다.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그 무심한 존재가 그처럼 섬뜩했던 적은 없었다. 혜주는 잠시 일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퍼질러 앉아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때 문득 든 생각은 도대체 네가 왜 그러니? 였다. 너는 도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거니?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묻고 싶어졌다. 어떻게 해주어도 끊임없이 질금질금 내부의 불만을 쏟아내는 그 물체의 속내를 진정으로 알고 싶어졌다. 낡았지만 여전히 완강하고 튼실한 그 몸뚱이로도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그 숨은 비통함을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애초부터 기능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던지도 몰랐다. 이 말 못하는 물체가 원했던 건 뭔가 진정한 소통이 아니었을까. 엉뚱한 상상을 하며 몸을 일으켜 냉장 쪽 문을 열어보았다. 마치 환한 가슴을 열어보이듯 온화하고 고요한 빛이 흘러나왔다. 그릇에 담긴 찬들과 약간의 식료품들이 오래전부터 배열되어 있던 장기들처럼 얌전하게 제 자리에 놓여 있다. 순한 조명 때문인지 차가웠지만 따뜻해 보였다. 금방이라도 마음의 허기까지 달래줄 듯 정겹고 헌신적으로도 보였다. 이번에는 냉동 쪽 문을 열어보았다. 종류별로 포장되어 단단하게 뭉쳐있는 식품들이 필요한 게 뭐냐고 시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듯했다. 모든 것이 제 위치에 있었고 평화롭고 자연스러웠다. 문을 닫았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 완강하고 듬직한 몸체가 우뚝했다. 방금도 확인했듯 냉장과 냉동 모두 기능은 부실했지만 제 역할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기를 더욱 머뭇거렸을 것이다. 이제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그만 이 대책 없는 물체를 내다버리는 일뿐이었다. 화장실을 왜 그렇게 자주 가는 거냐고 물었을 때 엄마는 우물쭈물했다. 아버지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늦은 봄날이었다. 엄마가 느닷없이 조부모의 선산에 가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나온 길이었다.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차를 세운 엄마는 그때마다 화장실을 다녀왔다. 유전적인 당뇨 우려 때문에 좋아하던 커피도 진즉 끊고 원래 음료도 즐기지 않는 터라 수분을 취한 것도 별로 없었다. 도로변 휴게실에 야외 쉼터에 놓인 벤치에 앉아 무료하게 봄볕을 쬐며 기다리던 혜주가 이전 휴게소를 떠난 지 몇십 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차를 세우고 화장실을 다녀온 엄마에게 물었다. 어디 탈났어요? 너무 자주 가네? 엄마는 우선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얼굴까지 살짝 붉히고 어정쩡하게 웃었다.
얘는 뭘 따지니? 따진 것은 물론 아니었고 크게 궁금한 것도 아니어서 심상하게 물었던 것인데 엄마의 반응은 평소와 조금 달랐다. 꼭 초경을 들켜 창피하고 두렵고 왠지 부끄러운 소녀 같은 몸짓이었다. 뭔가 꺼림칙했지만 달리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 싶었다. 둥근 간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엄마는 무한한 표정을 감추려는 듯 혜주가 봉지를 뜯어놓은 감자칩을 한 조각 집어들어 입에 넣었다. 그 엄마의 이마 위에 늦은 겨울날 오후에 시들시들한 햇살이 나른하게 내려앉았다. 이거 소금기 있는데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의미 없는 연쇄 동작처럼 칩을 연이어 집어드는 엄마에게 혜주가 말했다. 알아. 입자가 고운 과자가루가 묻은 손가락을 가볍게 터는 신용을 하며 눈을 가늘게 뜬 엄마가 아직도 무언가 무안한 듯 웃었다. 염색하지 않은 반백의 순 많은 머리칼이 바람에 살짝 이마 위로 흐트러졌다. 가늘게 실주름이 잡힌 눈가처럼 예전의 탄력은 잃었지만 아직도 맑았고 고운 얼굴이었다. 옅은 갈색 카디건 위에 가볍게 두른 진갈색 기하학 무늬의 머플러가 더없이 고상하게 어울렸다. 국전에 수차례 입상하고 강단에도 서지만 혜주는 그때까지 엄마를 화폭에 담아보지 못했다. 그 독특하고 고와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형상으로 그려낼 자신이 없었다. 단정한 외모에 미적 감각이 뛰어난 차림새가 어우러져 우아한 멋과 품위가 더할 나위 없었다. 제 미적 회화 능력도 순전히 이 엄마의 유전자이지 싶은 때가 오늘처럼 자주 있었다. 더욱이 매무새가 흐트러진 모습, 거친 용어를 쓰거나 단정치 않게 허투루 행함을 본 적이 없음을 기억했다.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탓에 신경을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 원래 타고난 성품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처럼 똑 떨어지게 곱고 단아했다. 아버지는 대학 신입생 때 친구 누나의 전시회에 갔다가 홀로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아가씨가 오히려 더 멋진 그림 같아서 넋놓고 바라본 뒤 그녀에게 몰입했다고 했다. 엄마는 아버지 친구 큰 누나의 친구여서 11살이나 위였지만 그가 사회인이 될 때까지 오래 기다려주었고 결혼으로 이어졌다. 혜주는 자신이 늦도록 결혼을 못했거나 안 한 것이 그처럼 극적인 매혹의 순간을 고대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인생의 주요 변곡점은 그렇게 반짝이는 사소함으로 다가오는 어떤 운명적 순간에 결정된다고 믿고 싶었다. 날이 좋구나. 엄마가 멀리 하늘가와 맞닿은 나뭇가지에 열매처럼 매달린 구름송이를 쳐다보며 무심한 듯 말했다. 아직 번성하게 돋아나는 연두빛은 없었지만 산이야 어디서고 입김처럼 온화하고 몽롱한 기운이 느껴지는 3월 초순이었다. 산소 가기 좋은 날이네. 혜주도 무심히 대답했고 고개를 숙인 엄마는 과자 부스러기가 흐트러진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뒤저었다. 아이들처럼 뭔가 딴짓을 하는 건 엄마가 현실을 회피하고자 할 때 보이는 소소한 행동이기도 했다. 엄마,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있죠? 탁자 위에 그 손가락을 빤히 지켜보던 혜주가 가볍게 추궁하듯 웃으며 물었다. 애는 내가 뭘? 혜주에게 눈을 흘기며 고개를 든 엄마의 눈빛이 어딘지 젖어 있다. 사무친 어떤 결기가 얼핏 그 눈빛에 어렸다. 내가 당신 딸인데 그걸 모를까 봐. 엄마가 감추고 있는 슬픔, 절망, 낙담. 그 그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그 신선한 봄날 따지고 묻고 싶고 알고 싶었다. 왜 헤어진 남편의 부모 산소를 다녀오자고 하는지, 아니 왜 굳이 아버지와 이혼했는지였다. 그 몇 달 전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선 혜주는 불도 켜지 않은 어스름 속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엄마를 보았다. 혜주야. 엄마는 울고 있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고 전등을 밝히자 드러난 창백한 얼굴은 낭만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무너진 얼굴이고 표정이었다. 그날은 부모의 결혼 기념일이었고 예정대로라면 기념일이 비슷한 아버지의 친구 부부와 여행지에 떠나 있어야 맞았다.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혼자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네 아빠와 헤어질래? 왜냐고 묻지 말아줘. 충격을 받아 벌벌 떨리는 아이 같은 목소리로 엄마가 말했다. 그 즈음 졸업생들 작품 전시회 준비를 총괄하느라 어느 때보다 시간에 쫓기고 머릿속이 분주하던 혜주는 순간 엄마가 무슨 드라마 역할극을 하고 있나 싶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처럼 엉뚱한 상황극을 벌일 이유가 없었다.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두 분은 언제나처럼 평생 서로 아끼며 나이 들어간 금슬 좋은 부부의 표본이었기 때문이었다. 네 아빠랑 같이 못 살아. 같이 살 자신이 없어. 환한 조명 속에서도 마치 한 덩이 어둠처럼 암담하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엄마가 낮고 단호하고 절실하게 말했다. 왜요? 왜? 왜 그러는데? 혜주는 반사적으로 그렇게 물었으나 엄마가 스스로 털어놓지 않는 한 절대로 그 답을 들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딸에게도 밝히기 싫은 부분이라면 어서 털어놓으라고 강요할 수 없음을 그녀도 어른이었으므로 알았다. 얼마 후 집을 떠난 것은 아버지였다. 엄마는 담담하게 아버지의 짐을 챙겨 새로 구한 낯선 주소로 보냈다. 몇 년 후 아버지가 은퇴했고 또 몇 년 후 재혼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때마다 엄마는 언제나처럼 담담했다. 엄마는 그새 불면증이 심해져 수면제를 한 움큼씩 털어넣었고 당뇨가 생겼으며 아주 급격히 늙었다. 사회생활에 쫓기는 혜주가 살뜰히 챙기지 못하는 사이 너무 쇠진해졌다. 건강이 더 나빠지자 엄마는 미리 보아두었던 곳이라며 요양원에 입소했고 얼마 후 급성 신부전으로 유언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신제품은 다양하고 획기적이었다. 고급 가구처럼 세련된 디자인과 색상은 물론 혁신적인 디지털 기능이 세심하고 더할 나위 없었다. 해마다 더 완벽한 신상품이 나와서 저희도 어디까지 가나 궁금할 정도예요. 매장 직원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제품마다의 특성과 차이점을 열성적으로 설명했다. 어렵게 짬을 낸 데다 신상품의 매력에 빠져서 곧 마음의 결정을 한 혜주가 정작 알고 싶은 것을 물었다. 교체하면 지금 쓰고 있는 냉장고는 가져가시나요? 아니요, 그냥 버리세요. 분리수거장에 내려놓고 폐기물 센터에 연락하면 될 거예요. 안 가져가요? 쓸만한 부품도 있을 텐데. 요즘은 중고가게에서도 웬만하면 안 가져갈걸요. 저희도 필요 없고요. 그럼 밖에 내려놓아 주기는 하나요? 글쎄요. 배달원에게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신은 판매만 할 뿐이라는 직원에게 혜주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를테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대단한 혁신 제품이 나와도
폐기하는 방법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어쨌든 마음 먹고 나온 김에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제품의 성능과 가격의 효율치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는데 휴대폰 벨이 울렸다. 액정에 뜬 상대를 확인한 혜주가 저만큼 구석진 장소로 이동했다. 저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간병인이 말했다. 그만둔다고요. 상대가 못 알아들었나 싶었는지 간병인이 다시 재우쳐 말했다. 왜요? 반사적으로 묻는 혜주의 목소리에 낙담이 서렸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익숙해지기도 했으련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했다. 예감은 진즉 붙어 있었다. 아무도 아버지를 돌보지 못할 때가 오리라는. 그래서 마침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오지 말라네요. 시큰둥한 대답이 돌아왔다. 일방적 해고도 당황스럽고 불쾌할 것이지만 간호하고 보살피는 직업의 속성상 나름대로의 자긍심까지 다쳤을 것이다. 혜주는 그 점이 늘 더 미안하고 속상했다. 왜요? 혜주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렇게 물었다. 모르죠, 저도. 사장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셔서. 다소 퉁명스런 어조의 대답이 돌아왔다. 아버지는 이번엔 사장님이었다. 학장까지 지내신 교수 출신이며 평생의 업적이 집안에 쌓아놓은 서적으로 대변되는 아버지는 외부인 도우미에게 그저 부르기 편한 흔한 사장님이나 어르신이었는데 들을 때마다 혜주는 이질감과 함께 미소가 머금어졌다. 두툼한 뱃살이 상징이고 사회에 대한 노련하고 유들유들한 배짱이 느껴지는 사장님들과 아버지의 이미지가 너무도 대치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학식과 지성으로 무장한 꿋꿋하고 융통성 없고 완고한 학자의 풍모와 딱히 부합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 양면이 얼마간 좋은 쪽으로만 결합된 어쩌면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 혜주에게도 아주 특별한 그만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혜주는 엄마만큼이나 아버지도 존경하고 좋아했었다.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나오시죠? 혜주가 사정하듯 묻자 잠시 침묵하던 보호사가 서둘러 대답했다. 저 새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그냥 오늘까지만 입금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까탈스런 분 처음 봤어요. 저 바빠서 전화 끊을게요. 주변에 소란스러운 소음이 일더니 전화가 끊겼다. 자세한 내막이야 알 수 없지만 그동안이나마 잘 도와주셔서 고마웠다는 마무리 인사도 못했다. 사실 지금까지 거쳐간 어느 간병사보다 그나마 오래 돌봐주었고 무난했다. 그래서 잠시 방심했었기에 더 충격이 컸다. 어쨌든 장막은 내려졌고 이제는 뭔가 막다른 곳에 다다른 느낌이었다. 당장 내일부터가 문제였다. 거동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심장 판막증 수술 후유증 때문에 하루도 혼자 둘 수는 없었다. 곧바로 관리업체에 전화를 걸어 새로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을 부탁하고 혜주는 일단 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어떤 일로 까탈을 부렸는지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다. 이상하게도 매번 간호보호사를 갈아치우고 재혼한 새어머니와도 일찍이 헤어지게 한 아버지의 그 까탈이 엄마와 함께 살 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입춘과 우수와 경칩이 지나갔는데도 봄은 아직 멀어 보였다. 어디선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두리번거릴 개구리가 있을 것 같지도 않게 냉랭한 공기가 늦은 겨울의 메마른 풍경들을 휘감았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 혜주를 알아본 관리인이 눈인사를 했다. 허리가 굽었고 경비 모자 밑으로 흰 머리칼이 보였다. 수도권 외곽이라
주로 은퇴한 시니어들이 많이 거주하는 단지였고 많지 않은 관리인도 대체로 늘수구레했다. 조경수로 심어놓은 상록수만 지지부진한 겨울을 견디느라 칙칙하게 푸를 뿐 단지를 병풍처럼 두른 야산의 숲은 아직 물이 오르지 않은 누런 황토빛이었다. 텅 빈 그네가 혼자 흔들거리는 어린이 놀이터 앞을 지나는 그녀의 마음에도 황토빛 먼지바람이 흐느적거리며 스며드는 듯했다. 겨울의 자취는 질기고 봄은 머뭇거리며 더뎠다. 50에 접어들자마자 갱년기 증상을 겪는 혜주에게 이 계절과 계절 사이의 간절기는 쓸쓸함과 애상이 더욱 겹쳤다. 강의에 열을 올리고 화폭에 혼을 쏟아도 뭔가 미진하고 답답했다. 불면증이 손님처럼 찾아왔고 아침에 눈을 뜨면 광활한 우주에 혼자 팽개쳐진 듯 어마어마한 무게의 적막감에 사로잡혔다. 뜬 모를 울분이 솟구치며 느닷없이 열이 올라 얼굴이 화끈해졌고 폐경이 되었고 무릎과 팔에 힘이 빠졌다. 그리하여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늙어버린 폐인이 된 느낌이었다. 요즘 들어 자주 엄마가 생각났다. 엄마는 이런 노화의 극심한 간절기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며칠 전 혜주가 의사를 찾은 것은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 중 재채기를 하거나 크게 웃거나 오래 참았을 때 갑자기 소변이 새는 요실금이 생긴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한꺼번에 흔들린 듯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상이었다. 이 나이에 아직 빠른 듯도 한데 이런 것도 유전성인가요? 진료를 마친 혜주가 물었다. 의사가 다양한 요인 중 심리적이거나 유전인자의 영향도 있다는 설명을 했기 때문이다. 혜주는 자신의 신체 변화가 이토록 난감할 줄 몰랐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죠. 애매하게 수긍한 의사가 덧붙였다. 아직 증상이 시작이지만 우울감이 심해지면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자칫 실수하거나 패드를 차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진 것처럼 비참한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예전 어른들은 기저귀밖엔 대책이 없었지만 지금은 약으로도 조절되고 수술도 가능하니까 크게 염려하실 건 없고요. 혜주는 처방을 받지는 않았다. 신체의 기본적인 대사 기능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는 현상에 대해 자존심과 삶의 질이 현저하게 추락한 느낌은 컸지만 아직 약에 의존할 정도는 아닌 듯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언제나처럼 벽 바른 베란다 앞에 질비하게 놓인 난초 화분들을 들여다보고 있던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왔니? 천천히 허리를 일으킨 아버지는 이어 빗자루를 들고 불편한 걸음으로 느릿느릿 화분 주변을 쓸기 시작했다. 혜주는 얼른 빗자루를 건네받았다. 전기 청소기가 있지만 아버지는 굳이 손으로 직접 먼지를 쓸어내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젖은 걸레로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내야지 수건 조각을 문 전기 제품이 집안을 빙빙 돌아다니는 것을 마뜩찮게 여겼다. 어느 분야에서는 제 방식을 고집하는 고정관념, 이런 것이 까다로울 것이다.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의 시계는 엄마와 살던 시대에 더 단단히 고정되는 듯했다. 너 당근 안 먹지. 김밥에서 당근 뺐잖냐 하는 식으로 본인도 잊은 오래전 습관도 느닷없이 어제 일처럼 꺼냈다. 어느 날은 현관으로 들어서는 혜주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여보 이제 오는 거야 하며 정답게 웃었다. 깜짝 놀란 혜주가 아빠 나야 하고 소리치자 주춤해진 아버지가 이내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네 엄마인 줄 알았다. 어째 그리 똑같아 보이냐?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그 뒤로 혜주는 아버지에게 올 때만은 엄마 옷장에서 마음에 들어 골라두었던 의상을 걸치지 않기로 했다. 좀 어떠세요? 청소를 마친 혜주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찾는 아버지 옆에 나란히 다가앉으며 환자를 마주한 의사가 상태를 묻듯 조심스레 살폈다. 그저 그렇지 뭐. 밝혀진 화면에 의미 없는 시선을 주면서 아버지가 엷게 웃었다.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노년의 시간은 그새 더 소락해진 듯했다. 허리는 조금 더 굽었고 작은 머리칼은 조금 더 성그러졌으며 눈빛은 조금 더 총기를 잃어 보였다. 부정할 수 없는 세월의 순리일 텐데 하물며 성장세포가 일찍이 멈춰버린 육신이 매야. 아버지,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보다가 리모컨을 놓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다가 혜주는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굽고 자글자글 주름진 얼굴보다 더 노화가 앞선 손등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작은 잎사귀처럼 가볍고도 무겁게 얹혔다. 가끔은 생명체처럼 여겨지지도 않는 그 얇은 손을 부드럽게 만지작거리며 혜주가 불어 가볍고 장난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이번엔 왜 쫓아냈어요? 무슨 말이냐? 넌 아무도 쫓아낸 적 없어. 식사 빨리 하라고 재촉하던가요? 아님 화분에 물을 퍼부었나요? 아님 대답이 너무 느려 터지던가요? 아버지는 시선을 피했지만 어떻든 이유를 알아야 다음 보호사에게 미리 일러둘 수 있었다. 아니다. 아버지가 굼뜨게 대답했다. 내가 자꾸 말이 헛나온다. 그게 아닌데 갈수록 자꾸 모진 소리를 하게 되는구나. 그 아주머니 잘못한 거 없다. 혜주가 입을 다물었다. 문득 하염없이 물이 새어나오는 집안의 냉장고가 떠올랐다. 큰 덩치로도 어쩔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균열된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이 부실한 흔적들. 문득 가슴이 뭉클했다. 어쩌란 말이냐. 옛것은 결국 가고야마는 진리에 대한 이 대책 없는 질문을. 이제 저 화분들을 치워야 할까 보다. 볕바른 베란다 창문 아래로 늘어놓여진 난 화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버지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군자란, 풍란, 석곡, 춘란 등 해주가 제 이름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난분들이 품종별로 저마다의 색깔과 향기를 풍기며 빗긴 저녁 햇살 아래 가지런히 도열해 있었다. 아버지가 여태껏 마치 유일한 생의 의미이고 희락인 양 정성껏 돌보아 키우는 난초들이었다. 꼭 네 엄마 같지 않니? 언젠가 갓 피어난 맑고 고와한 춘란꽃을 홀린 듯 바라보던 아버지가 무심결에 말한 적이 있었다. 아빠는 참 엄마가 막무가내로 헤어지자고 했다면서 밉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마치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던가 하는 표정으로 혜주를 바라보았다. 다치고 상처받은 표정이 아니었다. 아니, 다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억지로 버텨온 이의 맹렬한 오기처럼 보였다. 이유가 있었겠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었다. 자신에게 변명하듯 스스로를 위로하듯. 지극정성으로 갖고 온 저 많은 난 화분들을 갑자기 치워야겠다는 아버지의 저의를 짐작할 수 없어 혜주도 더 이상 말문을 닫았다. 피곤하구나. 아버지가 스르르 장 의자에 몸을 뉘었다. 팔 받침대에 놓인 무릎 담요를 혜주가 아버지에게 덮어주었다. 담요가 짧아 밖으로 튀어나온 아버지의 발이 그녀의 시선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얇고 뻣뻣한 나무토막 같은 두 발은 생의 인고와 슬픔을 통째로 지탱해온 불편한 상징물 같았다. 이 부실한 두 발로 앞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미래를 날마다 조금씩 더 조심조심 걸어나가야 할 것이다. 일생 동안 거쳐온 그 어느 것보다 낯설고 서투르며 불친절한 노쇠와 소멸의 세계로. 무섭고 두려웠다. 매일 조금씩 더 퇴보된 상태로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출구도 없이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 서서히 그리고 마침내 도달할 죽음의 기미에 온몸을 비에 젖듯 적시며 느낄 노년의 아득함과 외로움이 혜주에게도 엄습했다. 다 놓아버려 마음이 편해진 사람처럼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저교한 실내에 은은한 난초꽃 향기가 새삼 그윽했다. 문득 엄마가 주변 가까이 머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그렇게 싱그러운 꽃과 향기로 남았다. 평생 유일했던 남자에게 영원히 정갈하고 고운 뮤즈로 남았다. 감추고 싶었던 비밀도 끝까지 지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에 다녀온 다음 날 혜주는 수소문에 두었던 한 부인을 찾아갔었다. 결혼기념일에 혼자만 되돌아온 엄마가 아버지와 헤어지기로 선언했던 날, 함께 여행 가기로 했던 아버지 친구의 부인이었다. 연배가 훨씬 늦어서 엄마를 언니라고 불렀다는 그분은 그날의 상황을 대체로 기억했다. 생각나지. 그 이후로는 못 만났으니까. 네 아빠랑 우리 부부가 개찰구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는데도 화장실에 간 네 엄마가 오지 않아 내가 가보았지. 아무래도 이상해서 문 밖에서 불렀더니 잠긴 문을 열어주더라. 아랫도리가 신발까지 젖어 있었어. 요실금이 조금 있었는데 그날은 크게 실수를 했다고 했어. 급히 뒤처리를 해줬는데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간청해서 지켜주었어. 나도 알지 그 마음. 특히 그처럼 깔끔하고 정갈했던 네 엄마에게 그 충격이 어땠을지. 돌아오는 길에 혜주는 어떤 장면을 기억해냈다. 혜주가 중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어느 여름날, 모처럼 가족이 야외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갔을 때였다. 그날따라 쨍쨍한 햇볕 아래 날씨는 타들어가게 뜨거웠다. 제한된 시간 안에 놀이기구를 하나라도 더 타보려고 뛰다시피 서둘러 갔는데 어느 노부인이 혜주 가족의 앞을 가로막으며 다급하게 물었다. 화장실이 어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노인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기묘한 표정을 지었다. 노인의 얇은 여름옷 다리 사이로 웬 물이 흘러나왔다. 밝고 투명한 햇볕 아래 노인은 난감하고 울상이 된 표정으로 어쩔 줄 모르고 그대로 서 있었고 제어하지 못한 소변은 이내 바닥까지 흥건하게 적셨다. 무얼 어떻게 해줄 도리도 없었다. 더없이 비참해진 자세로 노인이 어기적거리며 가르쳐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문득 엄마에게 말했다. 우리 저 나이까지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혜주가 그 작은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것은 그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단호하고 충격적인 발언 때문이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새삼 인식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그 이상한 여름날 혜주 가족은 이내 서둘러 가던 길을 갔지만 혜주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로변에서 소변을 줄줄 흘리던 노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고 언제고 씩씩한 생의 의지에 차 있어 보였던 아버지의 결연한 발언도
마음에 잠재되었던 것 같다. 같은 상황에서 아마 엄마에겐 또 다른 의미로 뇌리에 각인되었던지 모른다. 그날의 쨍쨍한 땡볕과 함께 어렴풋한 기억들이 문득 선명해지자 혜주는 걸음을 멈추고 목까지 차오르는 긴 호흡을 몇 번이고 내쉬었다. 젊은 남편에게 앞으로 더욱 가속될 노출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엄마의 심경을 혜주는 단번에 이해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단번에 납득이 되는 상황도 있다. 순간적 결심이 잘못된 결과와 엄청난 여파를 부를 수 있을지라도 어차피 생은 어느 이면에서든 그런 식으로 이어져 왔을 것이다. 아버지가 마음과는 달리 자꾸 헛말을 꺼내듯 덩치 큰 기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를 쏟아내듯이 존재의 저변엔 스스로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또 다른 미지수가 내재하지 않을까. 해석이 불가해한 형이상학적 삶의 내면은 어쩌면 당사자조차도 온전히 불가해할 것이고 그렇게밖에는 수용될 수 없을 것이었다. 눈을 감은 채 아버지가 문득 말했다. 요즘 부쩍 네 엄마 생각이 난다. 수척한 아버지의 얼굴에 어렴풋 그가 가꾸는 난초꽃 같은 맑은 미소가 떠올랐다. 혜주가 아버지의 발을 만지며 작게 말했다. 엄마가 아빠를 너무 많이 사랑했던 건 아시죠? 눈을 감은 채 아버지가 피어나듯 더 환하게 웃었다. 알지. 네 엄마 유품에 내 사진과 내가 쓰던 안경뿐이었잖니. 화분에서 문득 노란 난초꽃 한 잎이 바람도 없는데 툭 떨어졌다. 순식간에 생명의 근본을 잃은 꽃잎은 바닥에 할 일 없이 누웠다. 이제 더 이상 눈부신 내일을 상실하고 생기찬 우주에서 팽개쳐진 저 꽃잎에게는 곧 누렇게 시들다가 이윽고는 까맣게 썩어갈 과정만 남아있을 것이다. 혜주의 가슴도 문득 무너져 내렸다. 가끔은 그런 일도 있다. 바람도 없는데 세상의 바닥에 내려앉은 느낌. 그만 만연히 주저앉고 싶은 때. 이어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나도 요양원으로 가련다. 네 엄마가 마지막에 있던 건 말이야. 아빠, 자주 올게요. 수속을 마치고도 한참 동안 이것저것 뭉구적거리던 혜주가 마침내 아버지의 두 손을 마주 꼭 쥐며 또다시 확인해 주듯 말했다. 아버지는 침상 모서리에 걸터앉아 그녀를 쳐다보고 가만히 웃었다. 갑자기 세월이 저만큼 물러앉은 듯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상황은 똑같았다. 엄마가 쓰던 요양원의 독실은 원장이 국가 보조와 상관없이 사설로 운영하는 곳이어서 곧 입소가 가능했다. 원비가 고가이긴 했지만 돌봄 인원이며 재활시설과 식당 같은 부속시설도 만족할 만했다. 도심에서 벗어나 산이 가깝고 공기도 청량했다. 그런대로 최선의 선택이었다. 계단에서 내려서기 전에 문득 뒤돌아보니 아버지는 여태 손을 가만히 내저어 보이며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만 다시 되돌아선 혜주가 뛰어가 아버지를 품에 안았다. 아직은 그녀보다 넓고 큰 가슴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다. 생에 대한 모스 부호 같은 심장의 박동도 느껴졌다. 온화하고 포근했던 가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꺼내 채워주던 가슴. 이제는 시들할 것이나 오래 충만했을 삶의 여열도 느껴졌다. 그 가슴엔 젊은 날의 엄마도 있고 자신처럼 늙어가는 딸도 깊고 넓게
존재할 것이었다. 걱정 말라는 담당 복지사의 인사말을 재차 받으며 계단을 다시 내려왔다. 발이 자꾸 헛디뎌졌다. 겨우 신발을 꿰어 신고 바깥 현관문에 손잡이를 붙잡았다. 작은 쇠붙이가 그렇게 천근처럼 무겁고 냉랭할 줄 몰랐다. 밖으로 나오니 허허한 들판이 시야에 펼쳐졌다. 계절적으로는 봄이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그 어느 때보다 스산하고 황량해 보일 수가 없었다. 큰 길을 향해 몇 발자국 걷다 말고 다시 뒤돌아보았다. 엄마가 그랬듯 이제 다시는 이곳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지는 못하겠지. 그동안 누렸던 모든 일상은 더 이상 그의 생에서 차단되었다. 훗날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기능이 부실해 버려진 냉장고처럼 폐기된 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가느다란 뼈마디들처럼 마른 갈대가 비쭉비쭉 늘어서 있는 들길을 걸어 나오며 혜주는 마음을 다스리느라 입술을 여러 번 깨물었다. 문득 아랫도리가 뜨뜻해져 왔다. 새어나온 소변이 허벅다리 안쪽을 적시는 것이 느껴졌다. 그보다 더 크고 더 넓게 영혼의 어느 여린 부분이 습지처럼 젖으며 무너져 왔다.